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젊은 시절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노후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국민연금에서 나타나는데 연금 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부어야 한다는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상반기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반환 일시금이라고 해서 냈던 보험료만큼만 한 번에 돌려받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상반기에만 10만 2,400명에 달했습니다. 지급액은 약 6,897억 원으로 지급 금액과 인원 모두 지난해 연간 수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는데요. 특히 지급액은 2020년 연간 약 9,200억 원에서 지난해 기준 1조 2,6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은 지급 연령 도달, 국외 이주, 사망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하고 향후 재가입 가능성도 희박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산해 산정됩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을 따져보면 5년간 수령 인원은 무려 100만 명을 넘겼고요. 지급 금액은 6조 원에 달합니다. 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꾸준히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반환 일시금 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지급 인원 중 약 71%, 그러니까 7만 명 이상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에 도달하는 연령 요건으로 인한 경우였습니다. 일이 끊겨 보험료를 내지 못한 탓에 노후 생활마저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 건데요. 국민연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더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 시까지 납부를 연장하는 임의 가입 제도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렇게 노후 대비가 아쉬운데 당장의 생계가 급하다면 일자리를 찾아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평균 퇴직 연령의 간극으로 소득 공백이 15년에 이르는 등 중장년 경제활동의 구조적인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서울시가 정책 매칭을 높이기 위해 수요 조사를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조사된 수요가 어땠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단 서울시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의 규모는 얼마나 됐습니까? 네, 중장년의 절반 이상입니다. 서울시는 중장년의 구직과 재취업을 위한 여러 정책 매칭을 확대하기 위해 연령 상황별로 다층적인 수요와 공급을 파악했는데요. 만 40세에서 64세 사이 총 350만 명 중 향후 5년 이내 이직이나 은퇴 후 재취업 등을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경우는 54% 수준인 18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장년 10명 중 8명은 구직 목적이 생계 유지였는데요. 구직 시 최우선 순위는 역시 임금 수준이었습니다. 희망임금은 월 평균 381만 원이었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임금은 이보다 50만 원 적은 33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원하는 임금조차도 300만 원을 훌쩍 넘었다는 건데 이 경우는 기업의 입장과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희망급여 간극이 최대 181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업이 지불 가능한 임금 수준은 200만 원대가 가장 많아 구직자와 기업 간 차이가 꽤 컸습니다. 이번 기업 조사는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3년 이내 채용 의향이 있는 기업 약 4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고용 형태와 노동 시간에 대한 눈높이도 차이가 났습니다. 중장년 구직자들 70% 이상은 정규직을 선호했지만 기업의 정규직 선호는 57%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시간은 75% 넘는 기업들이 주 40시간 전일제를 선호한 반면 구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시간을 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3월 개관하는 중장년 취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소비자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 소식 요즘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의 반발 속에서도 이 제도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당정의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첫 출범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겠다. 이게 추진되는 제도의 골자인데 관련해서 TF에서도 추진 의지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당정은 금융회사가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만들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TF 간사를 맡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 등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피싱의 통로가 되는 이동통신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3번에 걸쳐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불법 개통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수사와 처벌 강화 계획도 밝혔는데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하고 경찰 내 인력 재배치로 전 시도경찰청에서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5개월 내에 피싱 범죄와 각종 범행 수단 생성, 공급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도 실시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서민 대상 사기 범죄의 법정형도 상향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패션 플랫폼 1위 무신사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여러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등 최근 몸집 불리기에 한창입니다. 이렇게 영위 사업이 넓어지면 근처에 있는 기업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 대상이 네이버가 되는 양상입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무신사가 네이버페이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종료됩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소비자 결제 수단 중 하나인 네이버페이를 다음 달부터 종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신사는 네이버페이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등 주요 간편 결제를 도입한 상태인데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간편 결제 1위인 네이버페이만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무신사 측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자체 결제를 통해 고객 혜택과 편의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무신사는 간편 결제인 무신사페이와 선불 충전금 서비스 무신사머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좀 겹치게 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신사는 지난해 패션 플랫폼 최초로 연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내 IPO를 앞두고는 패션 쇼핑을 넘어 중고거래 등의 사업 다각화에 나서면서 네이버와 겹치는 사업 영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구도를 감안해 네이버페이도 중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네이버와 무신사는 가품 여부와 패션 유통망 등을 놓고 수차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네이버의 중고거래 플랫폼 크림과 무신사는 무신사에서 판매한 브랜드 티셔츠의 가품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무신사 주도로 설립된 패션협회에 속해 있던 브랜드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전면 철수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추가되는 해킹 사태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KT 해킹 사태의 원인이 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이른바 펨토셀이 정부의 정보보호 인증 범위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KT의 책임 축소 시도 의혹도 계속해서 추가되는 양상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KT가 운영하고 있는 펨토셀만 20만 대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쓰이는 장비에 대해서 보안성 검증을 하는 기관이 없었다면서요? 네, 국회 이혜민 의원실이 확보한 정보보호관리체계 IMSP 인증제도 안내서 자료에 따르면 펜토셀은 IMSP 인증 범위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SP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 안내서 정의를 보면 펜토셀과 무선기지국도 인증 범위에 포함되지만 실제 인증 심사에서는 누락돼 있었습니다.
키사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IMSP 인증은 코어망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무성기지국은 중앙전파관리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파관리소와 전파진흥원이 실시하는 검사는 보안성 검증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무성기지국과 펜토셀이 보안 사각지대로 남아서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인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실의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KT의 책임 축소 의혹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혜민 의원은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KT가 키사의 침해 사고를 신고한 당일 배상 책임 조건을 변경한 것을 언급하면서 피해 보상하기가 그렇게 무서웠냐라고도 꼬집었는데요. KT가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친 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라는 이용기 의원 질의에 대해서 유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MBK 파트너스는 이미 홈플러스의 기습 기업회생과 관련해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이렇게 논란이 중첩되면서 여론 부담이 커진 MBK가 홈플러스에 2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방식과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면피용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MBK 발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겁니까? 네, MBK 파트너스는 향후 발생할 운영 수익 중 일부를 활용해 최대 2천억 원을 증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의 대주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에 대해 2조 5천억 원 규모의 보통주 무상 소각과 500억 원의 재정 지원까지 총 3천억 원 투입을 발표했었는데요. 실제 이들이 지원한 재원은 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빌린 대출에 대한 MBK 임원의 연대 보증이거나 기업회생 신청 전 MBK의 보증 등이라는 업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3천억 원을 지원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번 2천억 원 증여액에 대해서도 앞선 3천억 원과 비슷한 논란을 휩싸이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2천억 원을 증여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지급 방식과 시기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는데요. 때문에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기 위해 급조한 면피성 증여 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김병주 회장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는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이면서 출석할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국감의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내리거나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나온 속보 하나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개편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감독원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안이 추진돼 왔죠. 이게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는 조직 개편인데다가 행정상 비효율까지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당정대가 현행 금융조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오전에 당정대가 금융조직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죠. 그렇습니다. 당정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회동을 갖고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개편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갖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부서를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격상하는 금융조직 개편을 추진해왔는데요. 정책과 감독 간 기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의 독립성 저해, 각종 전산분리와 부처 이전 비용 등의 문제들이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정대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조직 개편을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한 건데요. 이에 사실상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미국 관세에 둘러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에 이어서 유럽까지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죠.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장벽이 낮아진 셈이군요. 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24일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습니다. 15%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대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구두 합의하긴 했지만 후속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여전히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 유럽 생산 자동차와 관세율이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핸디캡을 안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업체의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네, 우리도 후속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텐데 현재 뉴욕 유엔 총회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재무장관과 만났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있는 대한민국 유엔 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논의 진전을 기대한다며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환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 잘 고려되길 바란다고 베센트 장관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에 베센트 장관은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베센트 장관을 만났습니다. 대미 투자로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화와 달러를 맞교화하는 통화 스와프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통화 스와프 미국에서 초반에 거부한 내용인데 협상이 진전된 바가 있습니까?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베센트 장관과 별도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기재부는 통화 스와프를 포함한 대미 투자 패키지, 환율 협상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액수나 담보, 상환 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 조건으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등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이를 직접 투자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통화 스와프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화폐를 쓰는 국가와 스와프를 맺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2008년 금융위기나 팬데믹 시국처럼 글로벌 경기가 위태로운 경우뿐이어서 현재로선 스와프 가능성이 적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던데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에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가 완전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건 아니지만 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진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가 한국 외환 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자 문제와 환율 협상을 레버리지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최근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LG전자 등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진을 소집했습니다. 중국발 공세에 대응할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구광모 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다고요. 네, 구 회장이 어제 경기도 이천 LG 인하원에서 그룹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 회장을 비롯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아울러 계열사별 인공지능 전환, AX 전환을 총괄하는 최고 디지털 책임자 등 4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미 관세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생산력을 높이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AX 전략 실행에 몰입할 시점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경영진 주도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신속한 실행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네, 그 외에 구 회장이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구 회장은 중국 경쟁사들은 우리보다 자본, 인력에서 3배, 4배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라면서 구조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짚었는데요. 이어 경쟁 우위와 수익성 강화를 위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나 R&D, 구조적 수익
체제 개선 등 세 가지를 논의해왔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LG 에너지 솔루션 구금 사태와 관련한 발언도 내놨는데요. 구 회장은 회사는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곳인 만큼 경영진들이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일본 제철 보유 지분의 절반을 정리했습니다. 비핵심 자산인 일본 제철 지분을 팔아서 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구조 조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포스코가 일본 제철 지분을 매각했다고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보유 중이던 일본 제철 지분 약 1.5% 중 절반인 785만 주를 블록딜,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각가는 어제 종가 3,222엔에서 1에서 2.5% 할인된 수준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47억 엔, 253억 엔, 우리 돈으로 2,330억 원에서 2,38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번 매각은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초 사업보고서에서 예고한 일본 제철 지분 전량 매각 계획의 후속 조치입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지분 절반도 조만간 블록딜로 처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분 매각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한일 철강 동맹이 막을 내렸다는 해석과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 속 각자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제철이 미국 US 스틸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지분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포스코 홀딩스 지분 3.42%, 약 1조 1천억 원 규모를 전량 매각해 현금화했습니다. 포스코는 장인환 회장 취임 이후 미래소재 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기존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전략하에 이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 지분 매각이며 양사 간 전략적 제휴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